항저우시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 주변에 경찰이 통제선을 칩니다. 오토바이 위에서 잠든 줄 알았던 중년. 남성이 미동도 없어 살펴보니 숨져 있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한때 배달왕으로 불렸던 55살. 배달원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이 갑자기 힘없이 쓰러집니다. 40도 땡볕 더위에 열사병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행인과 경찰의 도움으로 간신히 정신을 차렸지만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지난해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원만 745만 명. 1년 사이 12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눈앞에서 경제대국이 붕괴하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저는 매일 그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배달왕 55세의 죽음, 그런데 그 죽음 뒤엔 중국의 씁쓸한 현실이 숨겨져 있는데요. 도대체 중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 방송국 특파원 엘리자베스 클락입니다. 중국에 주재하고 있고 이곳에서 저는 중국의 정치적 긴장, 경제적 불안, 그리고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변화들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동하는 부동산 시장과 중산층의 몰락,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문제들이 이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매일 아침이 새로운 도전과 함께 시작되는 이 나라에서 저는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곳에서 지금은 불안과 위기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화려해 보였습니다. 상하이의 높은 빌딩들, 끝없이 이어지는 개발 계획들,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그러나 이제는 그 겉모습 뒤에 감춰진 진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조작되고 청년들은 실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도시 곳곳은 빈집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 위기의 중심에서 매일 숨가쁘게 뛰어다니며 중국의 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상황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와 제 동료들은 각각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지로 흩어져 각자의 분야에서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선 정치와 외교, 상하이에선 경제와 무역, 심지어 광저우에선 첨단 기술 분야까지 각기 다른 전문 분야를 맡아 협력하는 시기죠.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중국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부터 AI 산업, 그리고 미국과의 경제 전쟁까지 다루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해졌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항상 위기를 감지했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지난주에 있었던 한 회의에서 저희는 상하이로 이동해 부동산 개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건축물들이 쓸쓸하게 방치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한때 중국 경제의 엔진이라 불렸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붕괴 직전입니다. 개발사들이 자금난에 빠져 수많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죠. 한 번은 공사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지 노동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이 현장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멈춰 있어요.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 급등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청년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여름 중국 청년 실업률은 21.3%에 이르렀고 정부는 이후 청년 실업률 통계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985 대학과 211 대학 출신들마저도 이러한 상황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985 프로젝트는 1998년 5월 당시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이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국가 차원의 교육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선발된 대학들은 중국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베이징대, 칭화대 같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학교들이 포함되어 있죠. 211 프로젝트는 1995년에 시작되었으며 21세기에 100개 이상의 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985 대학에 속하지 않는 많은 학교들이 211 대학으로 분류되며 국가 차원의 연구와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문 대학 출신들마저도 중국의 경제 침체 속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명문 대학 출신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중국의 경제 경직과 고용 시장의 경색으로 인해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985 대학 졸업생들은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만 211 대학에 속하지 않은 학교 출신들은 더욱 치열한 취업 전쟁을 치러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재교육이나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지만 그것 또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는 베이징에 있는 한 금융 전문가를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붕괴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중국 경제 전반에 심리적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중국에 신뢰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부동산에 투자하려 하지 않죠. 심지어 일반 시민들조차 부동산 구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한때 중국 경제를 지탱하던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었지만 그로 인한 심리적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정부의 경제적 조치에 회의적이었고 실제로 중국 내에서의 소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침내 저희 팀이 북경에서 긴급히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중국 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더불어 엄격한 경제 제재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가적 위기임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텨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 붕괴와 맞물린 것은 미국의 경제 제재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을 강력히 억제하면서 반도체와 AI 산업까지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기술 기업들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하나둘씩 중국을 떠나고 있죠. 저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몇몇 CEO들에게 이 상황을 물었지만 그들 역시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상하이의 한 첨단 기술 박람회에 취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중국의 IT 산업을 혁신하려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매우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에서 더 이상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에서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기업 대표는 우리는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습니다. 현실은 너무 잔인합니다. 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매달 한 번씩 한국과 일본 특파원들과 함께 공동회의를 가집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하며 일본과 한국도 함께 비교해 보려 합니다. 일본 특파원은 비슷한 위기 상황에 처한 일본의 실태를 전해줄 테고 한국 특파원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번 달 회의에서는 도쿄에 있는 일본 특파원 에밀리 스미스가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줄 예정입니다. 일본 역시 저성장과 부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난 몇 년 동안 부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제 회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라는 일본 정부의 최근 긴축 재정 정책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특파원인 사라 밀러는 한국이 이런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잘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서의 세계적 경쟁력 덕분에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정부 정책 덕분에 국내 소비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라는 특히 K 콘텐츠 산업의 성공과 녹색 기술에서의 성과를 이야기하며 한국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의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이 팀 회의를 통해 얼마나 더 복잡한 이야기가 쏟아질지 또 새로운 충격적인 진실들이 드러날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진행되는 저희 특파원 회의는 늘 흥미롭습니다. 저희는 각국의 경제 상황과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며 서로의 취재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바로 세 나라가 직면한 위기와 그 극복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일본에 있는 에밀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이 더디며 특히 저성장과 인구 감소라는 큰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경제의 활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죠. 특히 고령화 문제는 일본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밀리는 일본 정부가 긴축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경제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긴축 재정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 내수 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그나마 견디던 대기업들도 점점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최근 일본이 추진 중인 재정 건전화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채 발행을 줄이고 재정 지출을 줄여 국가 부채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이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막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기업들도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으며 특히 AI, 반도체,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죠. 에밀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일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 위상이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발언을 이어간 사람은 한국 특파원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최근 한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설명하면서도 그에 대한 해결책을 성공적으로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덜 받았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여전히 강력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덕분에 내수 시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라는 특히 K-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K-콘텐츠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한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했죠. 한국은 OTT 플랫폼과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수출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경제에 일부 타격을 상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한 디지털 뉴딜과 녹색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에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라는 특히 한국이 AI와 5G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AI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가 전한 중국의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중국은 부동산 위기와 미국의 경제 제재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의 현장 취재 내용을 공유하며 현재 중국 경제가 얼마나 깊은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위기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도시 곳곳에 텅 빈 아파트들이 넘쳐나고 건설업체들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점이죠.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고용시장도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실질소득 감소로 사람들이 쓸 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지만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충격은 더 깊고 넓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죠. 건설업계가 마비되면서 도시지역의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청년층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중국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분야에서의 제재가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는 중국의 수출 시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상하이와 광저우 같은 주요 도시들은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한 중국의 현실을 듣고 에밀리와 사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과 한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거대한 경제적 쓰나미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일본도 중국처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부동산이나 무역에서의 위기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그 두 가지 분야 모두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죠. 게다가 청년 실업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도 끊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라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이런 상황에서 비교적 견고한 경제적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기업들의 빠른 대응 덕분에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산업에서의 미래 기술, 경쟁력이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치며 저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요즘 중국이 참 위태로운 것 같아요. 에밀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일본도 과거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지만 지금 중국이 맞닥뜨린 문제들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것 같네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개발업체들의 파산 소식이 언론에 나왔지만 이제는 모든 도시가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죠. 수많은 건물들이 지어졌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아파트들은 텅 빈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 누구도 그것을 사거나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통계적으로는 1억 3천만 채의 빈집이 있다고 하지만 그 수치는 실제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는 게 우리의 추정이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심각성은 부동산 위기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언급했듯이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자리를 찾아 떠돌았고 그나마도 일자리가 없어 부모의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북한이 겪었던 경제적 파탄과 비교될 만큼 중국의 경제는 빠르게 무너져가고 있었죠. 일본도 비슷한 길을 걸었죠.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1990년대 겪었던 경제버블 붕괴와 지금 중국이 마주한 상황이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하지만 차이점은 그때 일본은 상대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었지만 지금의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특히 제조업 부문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중국의 제조업은 과거처럼 세계 경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대량 생산 체제는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고 기술력에서도 미국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중국은 AI, 반도체, 그리고 첨단 기술 산업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중국 내 기업들은 성장 모멘텀을 잃고 대규모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그런 상황을 겪었잖아요. 에밀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경제가 정체되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기업들도 해외로 떠나는 상황이었죠. 그때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더 이상 혁신적인 리더가 되지 못했어요. 중국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역사와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 위기의 양상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거대한 내수 시장을 자랑했지만 그 시장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었죠. 일본이 겪었던 장기 불황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리적 침체를 불러왔습니다. 중국도 이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 특파원인 사라는 회의 내내 말을 아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본인이 한국 사람 대변인으로 나온 것처럼요.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위기를 잘 버텨내고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전략적으로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과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최근에는 반도체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더욱 확대되면서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어려운 점은 있었죠. 사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에 적응하고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청년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유연한 경제 정책 덕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특유의 성실함과 근면함 그리고 IMF를 겪으며 생겨난 경쟁력 등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중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리 철저한 대비를 해왔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등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무역 갈등과 같은 외부 리스크에 대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경제적인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 부동산 위기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일본 역시 장기적인 저성장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게 많아요. 특히 경제 위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이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겪고 있는 위기와 그와는 다르게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대응 방식. 이 세 나라의 경제 상황은 앞으로 몇 년간 동아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구도를 크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중국의 거대한 붕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는 우리가 취재해야 할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회의는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3명의 특파원은 각국의 경제적 위기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방송을 통해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하고 있었죠. 먼저 중국 특파원인 제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위기는 이미 표면에 드러난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위기는 여전히 심각하고 GDP 성장률이 의심스러울 만큼 인위적으로 높게 조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성장률은 5%였지만 사실상 현장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수치라는 분석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GDP 지표 조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덧붙였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맞추기 위해 경제 성과를 과장해 보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각종 공공 프로젝트가 지속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로 처리되는 경우도 허다했죠. 이로 인해 경제 지표는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성장은 정체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에서 발표한 프로젝트들이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허상에 불과한 개발 계획들로 인해 지역 경제는 점점 더 부채의 늪에 빠져들고 있죠. 특히 헝다그룹의 파산 이후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저는 청년 실업률에 대해 더 깊이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급등하며 현지에서는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청년 실업률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과 기술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중국의 젊은 층이 직면한 심각한 일자리 부족 문제를 감추기 위함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실상 20%를 넘어섰으며 대다수의 청년들이 고용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핵심 문제는 이처럼 청년들의 실업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붕괴, 기술 발전의 한계 등으로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실업률에서 빠진다는 통계는 도대체 이 나라의 실업률의 끝이 어딘지 모르게 답답해졌습니다. 일본 특파원이 뒤이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고 고령화 노동력 부족이 일본 경제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중국 경제 위기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한 대책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한때 경제 대국이었지만 현재는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이라는 늪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시행한 초저금리 정책은 금융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일본은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긴축 정책을 고려 중이지만 디플레이션을 탈피할 뾰족한 수단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가 일본 제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일본 내수 시장 역시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어 한국 특파원이 발언했습니다. 사라 밀러는 한국의 경제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특히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위기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 같은 신산업이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장기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큰 도전입니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향후 실질 노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라 밀러는 이어서 최근 한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녀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 같은 친환경 산업이 한국의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민간 기업의 혁신 덕분입니다. 다만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이 산업의 성장에도 제약을 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노동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사라 밀러는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파원들은 각자 준비한 자료를 정리하고 곧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의 이번 작업은 특집 방송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이 방송은 영국의 유명한 방송국 BBC에서 기획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BBC의 수석 PD 에드워드 킹은 이번 프로젝트가 아시아 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포착할 것이라는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번 특집 방송은 아시아 경제의 변곡점을 잘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이 각각 직면한 경제적 도전과 그 대응 방식을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들은 각국의 경제 현황과 회복력을 분석한 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회복력은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낸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경제 위기 속에서 고전하는 동안 한국은 신산업을 통한 혁신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통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경제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청자들은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경제정책과 혁신적 모델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이번 특집 방송은 아시아 경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조망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